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은 염 이사님과 제가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염 이사님은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머니홀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성이사입니다. 네, 못 반갑네요. 알아뵐 뻔했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계신 거라고요? 지금 이제 스위스, 거기, 그란델발트라고, 거기에 지금, 스위스요? 원래 프랑스를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프랑스를 거쳐서 스위스로 넘어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가기 좀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가면서 스위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루트를 그렇게 짜가지고, 파리에서 한 4일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스위스에 있다가, 이제 거의 여행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곧 아마 이제 복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네. 어떠셨어요? 아우, 저는 뭐, 사람들이 왜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가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 음, 가면 또 가고 싶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여행을 하고 나니까, 여기 말고 또 다른 유럽도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만에 가신 유럽인가요? 또는 저는 처음? 유럽은 처음 가봤습니다. 아, 네. 진짜로요? 네. 그게 일이 그렇게 바빠서 여행을 가실 짬이 잘 안 나시는 거죠? 뭐 그것도 있었고요. 뭐 가도 사실은 이제 저기 뭐 일본이나 요런 데나 뭐 어디죠? 그 미국 옛날에 한번 음, 출장 간 적 있고 그런 거 빼고는 유럽 쪽은 저랑 이제 인연이 없어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도. 지금 이사님 뒤로 보이는 게 산인가요? 눈이 보이는 것 네, 같기도 저게 해서. 이제 그 아이거라고 아, 이거. 네, 아, 무슨 보이실지 상표명 모르겠는데 같은데. 네, 와, 이게 실물 네, 영접하는 건가요, 저희가? 네, 네, 이사님께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올해 뭐 프랑스 거쳐가셨다고 하니까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프랑스에 계실 때 어떤 그런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느껴보실 수 있으셨나요? 실제로 좀 많이 느꼈고요. 실제 이제 치안이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처음 갔을 때 스위스는 안 그런데 프랑스에 뭐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다. 좀 밤에 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몽마르트 언덕이 좀 가는 길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가봤는데 거기에 무장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소매치기 위협이나 뭐 그런 이상한 뭐 그런 낌새조차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치안이 진짜 안정화돼 있고 곳곳에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얼마 안 것들이 좀 남았으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도 저도 어렸을 때 그 88 서울올림픽 할 때 막 이런 깃발들 걸려 있던 것처럼 네. 프랑스도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확실히 지금 올림픽 준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음, 치안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네. 오히려 여행하기는 더 좀 편안했던 아, 때였어요. 여행객들한테는 더 좋은 네, 환경. 네. 그 경기? 그러니까 물가는 어떠셨어요? 물가는 프랑스는 이렇게 뭐 먹는 거 이제 비싸다는 건 다 이제 알고 갔기 때문에 프랑스 물가는 그렇게 막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우버 타고 다녔는데 확실히 좀 그건 교통비 비싸더라고요. 우버는 기본료가 세서 그런지 꽤 비쌌고 근데 스위스는 그냥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신 그 이상입니다. 정말 비싸고요. 아, 제가 그래요. 이 정도였나? 그러니까 일단 이동하는 것 자체도 주로 기차로 하는데 뭐 기차비도 우리나라 뭐 기본 한 두세 배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노 커피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스몰 네네. 사이즈 우리 한국에서는 3, 4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스위스 프랑이 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7,500원? 아메리카노 커피가. 역 근처에 있는 그냥 하도 이제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냥 갔는데 그 조그만 잔에 세상에 7,500원 받는 거 보고 정말 비싸긴 비싸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가서 저녁에 한 끼 정도 먹었는데 그냥 10만 원 이하로 먹을 수는 없어요. 음, 이거는 15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세 분 가족이 가셨는데도 네, 네, 15만 굉장히 원은 기본이다. 한 끼 만약에 먹으려면 아, 스위스 음식. 그래서 물가 이게 장난. 스위스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지만 일단 프랑 자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1프랑에 1,500원 정도 하더라고. 1,520원 네네.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환율이 좀 세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전문가시니까 네. 여기서 여행하시면서 보신 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이 유망할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시던가요? 일단이 제가 이제 프랑스랑 스위스랑 보면서 좀 이게 달랐던 게 프랑스는 약간 미국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음, 되게 역동적이고 근데 미국보다 좀 안전한 느낌? 밤에 사람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밤에도 네.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왜 강대국인지 느꼈고 뭐 건물도 사실 상당히 좀 위협적이잖아요. 그 뭐 공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굉장히 다들 활기차 있고 사람들도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모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교통도 좀 편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소매치기도 요새 안 보이니까 음, 그런 면에서 아 프랑스가 왜 지금 이제 독일보다 저는 이제 이번에 느낀 게 프랑스가 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프랑스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뭐 원전도 그쵸. 있지만 또 거기 에어버스라는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비행기 뭐 우주. 루이비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제조 포트폴리오가 되게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좀 고르게 분산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번 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나라 홍보도 되니까 아마 또 중국 경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스위스는 한마디로 좀 그냥 그 굉장히 약간 이제 정체된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음, 돈만 있으면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는 맞는데 어쨌든 역동성이 전혀 없고요. 그냥 안정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너무 조용해요. 그냥 너무 조용한 느낌이고 그냥 가족 단위로 여행 오는 느낌.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이건 부럽더라고요. 제가 스위스 오면서 느낀 게 저희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도 가족 단위로 스키 타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기본적으로 4인 최소 4인 가족이고 네. 애가 둘 이상 그리고 아, 셋, 넷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 지금 요즘에 보면 아이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출산 하나도 아예 안 문제가 보이고. 심각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약간 우리나라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한국도 유럽이 아이가 더 많은 예, 느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아이들이 너무 또 밝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너무 좋고 이게 음, 16세까지를 아이로 보더라고요, 만으로. 예, 네. 보는데 우리나라 치면 중3이잖아요. 근데 이제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철도 음, 요금도 너무 싸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한편에선 좀 부러웠던 그렇죠. 그런 아이 것들이 좀 학생 이런 혜택이 되게 확연하죠. 예. 말씀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면은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쨌든 유럽의 힘이 좀 많이 약화된 이유로 중국 경제 부진을 꼽는 그런 분석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네네. 그런 건가요? 어떤 그런 것 연관이 같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되게 이게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돼 있고, 물론 관광도 많이 오지만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사실 아니잖아요. 시가총액도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 제조 경쟁력이라, 근데 중국에만 매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절대 아니니까. 스위스나 이런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국이 안 좋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독일은 워낙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고 음. 스위스는 관광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도 지금 이 호텔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많아요. 아, 거의 중국어가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예전보다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전 한참 코로나 역시. 전보다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유럽의 몇몇 그 중국 관광객이나 소비로 먹고 살았던 좀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걸 좀 일단 좀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밤낮이 거의 반대인데 이렇게 여행 중에도 시간을 따로 내주셔서 또 저희 그 열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유, 그러면 네, 이번 감사합니다. 주에 저희가 또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노트 첫 네. 번째 순서는 늘 같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니올날 찍어야 되니까 틈틈이 이제 이동하면서 기차 안에서 계속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해요. 방금 이제 고생하셨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금주에 AI 모멘텀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AI 이슈들이 뭐 한국과 미국에서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 PBR주 관련주들도 시세가 조금 이제 탄력이 그쵸. 떨어졌고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그 맞아요. 네. 부담으로 전고점이 2,650인데 그거를 좀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좀 아쉬운 건 미국이 S&P 500이 역사상 처음으로 5천을 넘었고 대만은 이제 대만도 휴장이었다가 쉬고 나서 증시가 열렸는데 TSMC가 하루에 뭐 8%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이 좀 부진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배경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음.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부진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 헬스케어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으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놀랐던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아마존과 구글을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AI 모멘텀이 강한지를 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하루는 급락했는데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 미국의 강세장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거 조금 상세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 보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와서 뭐 3월 금리 인하는 물론이거니 5월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뭐 일단 기본적인 그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가격 다 포함한 요게 예상이 2.9인데 3.1 나왔으니까 그 근원 물가 이제 에너지나 식품 가격 제외한 건데 이것도 예상이 3.7인데 3.9%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걱정이 됐던 게 뭐 다른 물가들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재화 물가, 뭐 중고차 가격이나 에너지, 의류 이런 상품 가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연준의장이 항상 했던 얘기가 그 서비스 물가를 항상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서비스 물가 중에 제일 많은 게 이 주거비거든요. 근데 주거비가 1월에 0.6%나 상승을 했는데 지난 두 달간 0.4% 올랐어요. 음. 근데 이걸 0.6이 올랐으니까 더 오른 거죠. 지난 두 달보다는. 그래서 이 전체 물가 상승의 75%를 이 주거비가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거비가 너무 올랐다는 게 일단 좀 부담이고 거기에 의료비, 항공료, 뭐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연준 의장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서비스 물가 요거 안정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쏙 들어가 버렸죠. 원래 3월 금리 인하 설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이제 거의 없어졌고 5월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았는데 이번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금리 인하 5월 달 목표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정도에서요. 35%로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음. 5월 금리 인하도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그래서 일단 5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물가 지표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뭔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매월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기네 이제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한 209명 정도 되거든요. 네, 자산 관리 금액만 한 5,68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가 넘어 한 7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약간 이제 지표로 삼는 게 아, 이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에 그 지금 주식 비중을 올렸나 내렸나 이런 걸 보면서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월보다 현금 비중을 좀 줄였대요. 0.55% 줄여서 현금이 지금 4.2%까지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4.2%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네. 이제 주식 비중이죠. 근데 현금 비중이 4%면 과거에 보면 주식 시장의 경고 신호였다고 합니다. 아,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이제 점점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높다는 얘기인데 사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 보면 야, 이렇게 좋은데 뭐 여전히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의 이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도 이제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음. 근데 좀 약간씩 과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신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역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61% 정도 잡아줬고 중국은 오히려 공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매도가 25%, 음, 일본은 반대로 매수가 4%. 요즘에 일본 증시가 아,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빅테크와 일본 주식을 매수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꼬리 위험이 지금 우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음, 발생을 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걸 우리가 테일 리스크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그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1번이 고인플레,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제 너무 높은 인플레, 그쵸. 두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세 번째 신용 리스크 이런 순으로 일단 꼽아줬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65%가 미국 경제 연착륙을 예상을 했고요. 음, 경착륙은 11%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경제가 순항할 걸로 네, 일단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 대부분 좋은 내용이지만 현금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해야 되는 좀 요소가 아닌가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증시 자금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401k라고 해가지고 이 매년 연금으로 531조 원 이렇게 증시에 유입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뭔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그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금 부자들 되게 많다. 그래서 미국의 은퇴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3억 가지고 은퇴한다. 음, 개인당. 그게 사실은 이제 100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연금 투자를 자기가 잘한 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 투자를 한도에 맞춰 계속 잘했으면 50대 중후반에 100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불가능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편이다 보니까 네. 연평균 아마 수익률이 9%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만 주식 비중을 높여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예적금의 자산이 좀 많이 묶여 있는 편이죠. 아직까지도. 근데 미국은 이런 이제 401k 같은 연금, 퇴직연금 쪽에 많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식은 복리 효과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여러분이 1천만 원을 가지고 1천만 원 가지고 30년간 워런 버핏처럼 되긴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연평균 20% 그냥 매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게 19억이 돼요. 나중에 30년 후에는 천만 원이 매년 20%씩 복리 효과가 생기면 그러니까 매년 엄청난 거죠. 1,000만 원씩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19억이 된다고요. 19억이 20%를 매년 낸다면 워런 버핏이 매년 21% 내거든요. 평균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그런 투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근데 음, 연금 가지고 20% 내긴 쉽지 않지만 미국이 연평균 한 9에서 10% 정도 오르니까 네. 굉장한 거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또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도 좋지만 주식 비중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 퇴직연금은 주식 비중 그렇죠. 7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도도 없다 보니까 주식을 이제 젊었을 땐 좀 공격적으로 그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좀 안정적인 고배당 펀드 이런 쪽에 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좀 미국 따라서 이렇게 장기적인 좀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런 주식 비중도 좀 풀어주고 하면서 예, 이런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면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연금만 가지고 백만장자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장기적으로는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발표할 걸로 지금 2월 달에 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여기랑 저는 연결될 거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런 이제 연금 부자가 나오기 어려운 게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주주 환원에 인색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밸류 프로그램으로 주주 환원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온다면 연금 자산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가 많이 출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음, 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중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네. 생각은 하고 그 탄력받던 저 PBR주들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는 게 떨어졌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진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금 높은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 네. 중에서 보면 메타랑 우버
이 우버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말하자면 진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메타가 사상 첫 배당금 지급을 했고, 결정을 했고,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놀랐던 기업이 우버잖아요. 우버도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우버가 이번 작년에 연간 흑자 처음으로 냈고, 22년도에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있는데, 영업을 통해서 이제 번 돈 가지고, 현금 음, 가지고, 거기 설비 투자 금액 뺀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배당하는 거거든요. 네. 배당이나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건데, 이번에 7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이번 프랑스 와서 우버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우버가 궁금했어요. 편하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버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 우버 같은 기업이 그동안은 너무 막 확장하고 뭐 리프트라는 이제 경쟁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점유율 확보에 좀 혈안이 됐었거든요, 몇 년간. 근데 이제 그거를 접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지 수익성 위주로, 그러니까 감원도 좀 하고 내실 다지기에 주력을 했어요. 마케팅도 좀 음,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금 들어온 거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이거를 그냥 이 곳간에 쌓아두죠. 쟁여놓는 거죠. 아, 예,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 아까 메타, 그다음에 지금 우버까지 대표 기업들이 수익성이 나아지니까 바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음, 진짜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기업을 쥐어짜 가지고 왜 밸류 프로그램 요거 자사주 매입 안 하냐, 이게 아니고 돈이 없는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부도 원하는 게 요런 모델일 거예요. 최대한 기업들이 수익성을 좀 키워주면서 네. 자기 자본이익을 높인 다음에 그 높여진 그 현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달라. 음, 요걸 아마 권유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모범 사례로 메타와 저는 우버가 이걸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도 이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요런 좀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고 좋은 장기 투자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번 메타와 우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의 바람도 읽혀지고요. 다시 국내 증시로 조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 외국인이 최근 한 보름 동안에 6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고, 이걸 연초 이후로 계산하면은 9조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하던데, 이러면 역대급인 거죠? 그리고 주로 어떤 기업들을 매수했을까요? 이게 역대급입니다. 지금 연초 이후로 지금 2월 이제 중순밖에 안 됐는데 매수 규모가 순매수가 9조 원인데, 사실 이제 연간 순매수 1위가 2009년도였어요. 그때가 32.4조 원이고, 음, 가장 이제 그 요 9조 원 위에 있는 게 2004년도거든요. 그때가 네, 10.5조 원. 그러니까 이번이 8위 정도 돼요. 근데 저거는 연간 기준이고 지금은 두 달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2월 거의 중순. 예, 9조니까 이 속도라면은 뭐 한 20조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놀라운 건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증시가 대부분 저렇게 외국인이 샀을 때 올랐는데,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런 좋은 이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가 좀 빠진 건 좀 아쉽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했을 때는 항상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가 났으니까 음, 외국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증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매수한 거는 일단 요새 주가는 부진하지만 삼성전자를 한 2.7조 원, 이게 13일까지 데이터입니다. 네, 2.7조 원 정도 규모로 좀 순매수를 해줬고요.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SK하이닉스, 하나금융,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주로 샀는데, 반도체하고 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 대상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네. 주주환원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샀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좀 팔았던 것 같아요. 삼성 SDI랑 LG화학 같은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은 이번에 요런 이제 그 순매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국 증시 전체를 다 사기보다는 AI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하고요.
음,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가 작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약하거나 기업들이 이해 못 그렇죠. 맞춰주면 아, 또 언제든지 팔고 빠질 수 나가버릴 수 있죠. 있어요. 네.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필 건 외국인이 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살 수 있는 그 기본 조건이 유지가 될지 요거를 음, 더 관찰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사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의 그런 발표 후에 기업들이 또 실제로 그렇죠. 행해 줘야죠. 실행을 아까 제가 해야죠. 우버 음. 사례처럼 그런 액션이 나올 때 정말 외국인들도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느껴지는데 금리 부담은 여전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그래도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이런 외국인 매수세도 저는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됐어요. 너무 이제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이분이 원래 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긴 하지만 이번 인플레 가지고 한 달 수치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자. 여전히 목표하는 2%대 물가까지 가는 경로와 일치할 거다. 이렇게 또 굉장히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또 해줬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2% 목표는 그러니까 CPI가 뭐냐면 요번에 발표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미국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 근데 네. PC에는 주거비가 절반밖에 반영을 안 해요.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엔 또 의료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구성하는 항목이 다르거든요. 근데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저 PCE 지표예요. 음, CPI보다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PCE 지표까지 한번 더 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너무 고금리 유지하면 고용에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금리 인하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자. 이런 발언이 맞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또 거기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익이 증가할 거고요. AI 모멘텀, 반도체 국가고 또 ASML의 이번에 재무관리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경기가 이제 드디어 초입에 들어섰대요. 아, 이 얘기는 굉장히 초입.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 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던 거죠. AI 반도체만 좋았던 거예요. 전통 반도체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뭐 PC나 스마트폰. 근데 이게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음, 우리나라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고 거기에 중국 증시도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걸 본다면 조정을 뭐 도망갈 그런 이제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 시에 좀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아직은 좀 봐도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관적으로 보셔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선주 선방 이런 것 등등 또 질문을 준비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일요일에 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 매수 종목, 또 상승한 업종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이번 주에 선정한 보고서는 또 어떤 주제입니까?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요. QPC 조화로 살아나는 PKG 실적. 이게 뭐냐면 이제 Q는 수량, 네. P는 단가, C는 비용. 그리고 PKG는 음, 이제 이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단체 여행. 예. 여행, 요거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예. 단체 여행 가신 건 그래서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별 여행을 왔는데
근데 네. 생각보다 단체 여행들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음, 특히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하면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는 개별 자유여행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실제로. 젊은 네. 분들도 그렇고. 그쵸.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젊은 분들이 단체 여행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세미 패키지라 그래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일정은 따라가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약간 그런 그룹도 있는 음,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여행사들이 굉장히 이제 젊은 분들 좀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 네. 패키지 여행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하나투어가 그 송출객이 24년도 1월 수치입니다. 35만 명, 모두 투어가 19만 명이었는데 이게 패키지 여행만 딱 이게 놓고 봤을 때는 하나 투어가 22만 명, 모두 투어가 12만 명이니까 이게 2019년도에 거의 근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좋네요. 코로나 전후로 단체 음, 관광이 거의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행사들은 단체 관광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성장이 좀 더뎠던 이 단체 관광마저도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고, 그러면 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글쎄, 여행에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게 음, 실제로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부터 패키지 여행 선호하시는 이제 연령층은 장년층이죠. 그리고 가족 단위로 가는 건데 여기도 이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또 일본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았는데 겨울 성수기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장년층 분들이 이제 좀 유럽이나 이런 해외여행을 또 많이 가다 보니까 음, 패키지 여행 수요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가격 측면인데 네. 2019년도 평균 이제 패키지 여행 가격이 70에서 9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 평균. 넘는다고 합니다. 더 그러니까 많이 가격은 쓰네요. 올랐는데, 예.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때만큼 근접하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수량이라고 하죠. 예, 가시는 분들이. 그리고 비용은 줄었던 게 그동안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 놨고, 아, 그다음에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전에 대리점 같은 데 수수료 많이 줬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 이제 대리점보다는 자기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음, 예, 그걸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급 수수료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Q 올라가죠. 수량 올라가죠. P 그쵸. 올라가죠. 거기다가 C는 줄죠, 비용은. 줄죠. 그럼 당연히 좋을 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여행주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네. 그동안 이제 저도 사실 여행주 볼 때 패키지 여행 많이 안 가는데 매력이 있을까 이 그러니까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아, 여행주 다시 한번 볼만 하겠구나. 예, 그룹 여행 많이들 가시는구나. 그걸 다시 음, 한번 느꼈던 여행이었고, 네. 실제 이 보고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행업종도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고요. 실제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음, 이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글로벌 좀 공통된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종이로만 읽으신 게 아니라 직접 또 경험하시고 들려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네. 네, 이사님, 그러면 저희 토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조건부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매각하란 얘기죠. 왜냐면 둘이 합병을 하니까 이 화물 사업 매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매각은 아마